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덴티스 재무제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분기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자산은 1174억 원입니다. 20년 대비 금융자산, 단기손익 금융자산이 늘었고요. 파생상품 자산이 늘었습니다. 금융자산 보시는 것처럼 레버 어카운트죠. 투자 1임 계약으로 주식이라든지 채권, 외환 등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투자 상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생상품 자산은 전환사채의 콜옵션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주요 내용 보시게 되면 기업이 발행한 2회차 전환사채 200억 원 중 콜옵션은 약 40%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즉 그 기업의 이제 최대 주주가 발행한 시비 중 40% 한도로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콜옵션 권리를 파생상품 자산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전환사채 전환 가능 주식수가 155만 147주죠. 지금 최근 11월 29일 공시를 해서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212만 8,566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늘어난 주식수의 40%에 해당되는 부분의 주가 변동을 상계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제 또 좀 더 깊게 이제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전환사채 관련된 저 다른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덴티스 자산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부채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전환사채가 177억 원 새롭게 잡혔죠. 그리고 파생상품 부채가 잡히지 않은 부분이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역시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파생상품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시가 조정에 따른 리피싱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건 지금 그 이유를 지금 질의 회신에 따른 이렇게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논란이 좀 다소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국제회계 기준으로는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단기순이익이 하락하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공시를 했고요. 이게 지금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부채로 인식을 해서 대부분은 다 이제 부채로 인식을 하는데 지금 덴티스 기업처럼 이렇게 자본으로 인식하는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안에 이게 좀 다시 획일화된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전환사채의 파생상품 부채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전환권 대가 42억 원을 기타 자본으로 분류를 한 것이죠. 자본으로 인식한 겁니다. 사실 좀 이 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사실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주가가 상승하여 추후 부담될 전환권 청구 부분을 내재 파생 상품으로 인식해서 단기 순이익에 미리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파생 상품 부채로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경우 전환권 청구가 있을 때 부담이 되잖아요. 그 부담분만큼 미리 단기 순이익에 선 반영을 하는 조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덴티스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파생상품 부채 관련해서 넘어가고 이제 자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이제 결손금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아직 마이너스 74억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의 부채 비율은 228%이고요. 보통 200% 이하를 안정적인 재무 기준으로 보니까 다소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위에서 언급한 전환권 대가 42억 원을 자본이 아닌 부채로 잡게 된다면 지금 부채 비율은 274%로 높아지게 되겠죠. 기업의 이제 실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누적 기준으로 매출액은 531억 원, YY 4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25억 원, 당기순이익 32억 원 모두 흑자 전환을 기록했는데요.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손상각비와 기타 비용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기업의 전체 영업이익률은 5%, 순이익률은 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가 보시는 것처럼 22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감소를 했어요. 대손 충당금의 설정 비율도 36%에서 29%로 감소했습니다. 못 받을 수도 있는 매출채권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본 것인데요. 그럼에도 사실 29%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아까 기타 비용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기타 비용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전분기 합병 비용이 잡혀서 지금 기타 비용이 늘어났던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업은 스펙추 합병 상장을 했었죠. 합병 비용 12억 원 매우 저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뚜렷한 실적 개선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현금 흐름, 중요한 영업현금 흐름에서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건 적자 폭이 감소했다라는 것인데요. 46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기업에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지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기순이익은 32억 원 흑자인데 영업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6억 원 이렇게 잡힌 이유를 살펴보면 기업을 더욱 이해할 수 있겠죠. 현금 유동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을 파악하는 게 좋은데요. 기업의 유동 비율 138%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150% 이상을 안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현금 유동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업은 투자 활동으로 111억 원 지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금융자산, 당기손익 81억 원이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투자 1인 계약이었죠. 주식, 채권, 외환 등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고요. 이거는 잠시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현금을 엄청나게 벌어들여서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CB 전환사채 발행해서 한 200억 조달했고요. 종속기업의 이제 유장 증자긴 하지만 11억 원 이렇게 발행한 것도 나오고요. 결국에 CB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지금 금융자산에 투자했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지금 CB를 발행한 목적에 맞게끔 자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 그 미사용한 자금이다. 그래서 투자 1임 계약에다가 맡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기업은 미사용 자금에 대한 운영 내역을 이렇게 공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 3억 원 가량만 운영 자금으로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173억 원은 보시는 것처럼 랩 어카운트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 1임 계약하고 이제 보통 예금, 현금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내역도 계속해서 살펴보면 외화 환산 이익이 23억 원 차감되었죠. 즉 당기 순이익에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외화의 환율 차이로 이익을 받습니다. 장부상 이익이죠. 실제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 흐름에서는 다시 차감을 해준 겁니다. 다음은 운전 자본의 변동 내역 보시면 기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은 주요 원인 매출 채권의 증가가 있습니다. 15억 원에서 68억 원이나 증가를 했어요. 매출 채권이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매출 채권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그 변동폭의 차이가 급격하다면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매입 채무의 감소도 있고요. 줘야 할 외상값을 빨리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급 비용에 대한 증가한 것도 보이는데요. 결국 운전자본 관리 효율성에 있어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엿보입니다. 현재 기업은 시가총액이 1219억 원 스몰캡 기업이죠. 컨센서스도 없고요. 게다가 경쟁 구도가 다변화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기업을 분석할 때는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만 갖고 분석하시면 깊이 있는 이해를 얻기에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와 자산, 손익계산서, 대체대조표를 살펴보니 중요한 것은 재고자산의 평가 충당금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무형자산, 개발비의 상각 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유념해서 비교하시면 좀 더 정확한 기업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주요 경쟁사와 비교하는 게 필요하겠죠. 주요 경쟁사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고요. 덴티움, 디오, 메가젠 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덴티스의 경우 임플란트와 더불어 3D 프린터까지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경쟁 우위를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매출 비중은 3D 프린터는 3%로 매우 낮고요. 임플란트에서 72%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오버행 이슈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발행 주식수는 14,757,890 주고요. 여기에 최근 11월 29일 전환가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시가 하락에 따라서 9,396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주식수가 2,128,565주로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2회차 전환사채의 최저 전환가액은 9,032원입니다. 암튼 전환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수의 비중은 14.4%입니다. 적지 않은 물량이죠. 2022년 8월 27일부터 전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피싱 조항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기타 비용이 합병 비용 12억 원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48억 원 상당히 많이 잡힌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합병 비용보다 높은 무형자산 손상차손 14억 원, 그리고 외화 환산 소실 13억 원 등이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실적은
재고 자산의 평당 충당금 설정,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 설정, 개발비의 상각이죠. 무형자산 손상차손, 아까 제가 언급한 이 세 가지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고요. 기업의 영업 실적이 개선되는 건 기업은 매출 채권의 대손 상각비 설정 비율이 낮아지는지를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즉 20년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건 합병 비용이라고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합병 비용을 핑계 삼아 빅베스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빅베스라는 것은 부실 요소를 한 회계연도에 모두 반영하여 위험 요인을 일시에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죠. 외화 환산 손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무형자산 손상 차손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21년 당기 순이익은 35억 원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보수적으로 추정해서요. 그리고 22년 당기 순이익 50억 원을 추정한다면 멀티플을 계산해보면 지난 종가가 8,260원이었죠. 곱하기 지금 현재 주식수는 1,688만 6,455주입니다. 지금 전환권 행사 가능한 주식수를 합산한 거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시총이 1,400억 원 나옵니다. 22년 50억 원으로 추정한 멀티플이 27.8배입니다. 지금 높고 낮은지는 이제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스템 임플란트 12개월 포워드 PER이 멀티플이 13배 받고 있고요. 덴티움도 11배, 디오도 12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덴티움의 순이익률은 21년 3분기 기준 6%였습니다. 따라서 단기 순이익 50억 원이 나오려면 매출액이 적어도 813억 원은 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덴티스의 이제 매출액 813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기업의 캐파 가동률, 임플란트 부분만 놓고 봤을 때 73%입니다. 2019년 매출액이 603억 원으로 피크를 기록했던 당시 83% 가동률을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813억 원 이상은 매출액이 지금 현재 캐파에서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 없는 최대 가동률이 아마 800억 원 수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간단하게 덴티스 기업에 대해서 3분기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